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중립적인 기관에 가가지고 정신감정도 받고 건강 검진도 받아가지고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선거를 간단한 기준에 의해서 치러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측근 비리에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사람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다 해도 누군가를 드리는구나. 그게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절대 선과 절대 정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아주 반례에 무너지기 쉽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 기준에 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고 나서 미국에서 보도 나온 걸 보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한국에서 배웠다는 식이야. 뭐냐면 이 백인 남자한테 집중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은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에 대한 대응이 이제 또 세대 포위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한 걸 카피한 것 같더라고. 봤죠? 그 기사 봤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이건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종북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주 지금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하는 종북의 위협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아무데나가 종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지, 종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도 똑같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 그들은 평생 이제 선악의 대립에서 살아왔던 거죠. 독재를 하는 세력은 악이요, 우리는 선이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 큰 세력을 선이라고 포장하기에는 낑겨 들어간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대단한 선은 아니지만은. 그 가서 재벌집을 털고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선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그게 단순히 이제 그 구도를 넘어서가지고 너무 넓게 걔네도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악을 찾다 보니까 페미니즘과 그러면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A와 B로 나누거나 A와 A-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렇죠. 페미니즘이 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즘이 선이다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절대 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범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속. 예. 어디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치안이 안 좋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죽었다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그 오류에는 굉장히 지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인종차별은 우리나라의 젠더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실존하는 그런 갈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누군 백래시라고 하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은 당연히 역으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게 이제 트럼프이즘이 의존했던 그 본질인 건데, 저는 지금 한국의 그런 어떤 페미니즘이나 소수자 정치 같은 경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황이다. 그게 사실 이번에 정의당의 소멸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의당이 얘기하는 원래 노동이나 인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멸될 수가 없는 주제였는데, 왜냐하면 노동이나 인권에 대한 것들은, 인권에 대한 부분 솔직히 과하기가 힘든 주제거든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여성 우월주의나 이런 걸 보면서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긴 그 이유는 몇 가지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과장하고, 그 다음에 이뮬레이션, 그걸 또 과장하고,
해서 이겼는데, 말하자면 실생활에 딱 그 밀착하는 공약을 네. 걸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 대선도 선악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큰 담론 말고 구체적인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걸 가지고 승부가 갈리는 그런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가 좀 바뀌었다는 게요. 이제 이 10년 전쯤에 보면은 미국 정치권도 그때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주장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올라탔던 주장이 1대 99의 대결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해리스 캠페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노동자를 위한 민주당은 사라지고 소수자 정치만 남았다. 라고 통렬하게 이제 해리스를 비판했거든요. 근데 그 진단이 아주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버니 샌더스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장은 맞지만 또 한 분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가 했던 주장이 지금 미국 민주당에 다시 나왔을 때 인기가 있을 것이냐. 그때 주장이 뭐였습니까? 1대 99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의 부유한 월가의 사람들이 99를 착취하니까 저 사람들을 타박해가지고 보편적 복지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겁니다. 한국에 최근에 비슷하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금투세 논쟁 아닙니까? 근데 금투세 논쟁을 하면서 진성준 의원이 끝까지 이해 못하고 항변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주식해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1%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그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해가지고 나머지한테 혜택이 되는 일인데 왜 젊은 세대가 반대하느냐. 이제 젊은 세대는 그런 단순히 갈라가지고 가진 자를 뺏어가지고 그 덜 가진 자에게 배분한다 논리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 1%에 해당하는 그 대주주나 아니면은 이런 많이 버는 사람 규제했을 때 그들이 자본수 시장에 탈출하면은 내가 비록 많이 벌지 못하지만은 99인 나의 주식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그 연계 효과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대 99 담론이 먹히지 않고 민주당도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이런 게 계속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요. 집을 가진 자와 세입자 간의 이런 대립을 추구했으나 가진 자에게 집을 여러 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때렸더니만은 내 전월세가 오르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된 거죠.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 25만 원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 그때 코로나 때 겪어봤던 것이 그때 뭐 25만 원 받았습니까? 100만 원씩 받아봤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 민주당 문재인 정부 하자한대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용돈 받았는데 그거는 뭐 고기 사 먹고 안경 사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혜택은 받지만은 그에 따른 인플레로 내가 만약에 월세나 전세를 더 많이 내게 됐으면 나한테 이득인가? 토탈로? 이걸 판단할 줄 아는 게 이제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절대 산업화나 민주화에 대한 선악구도로 투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1988년으로 기억되는데 예. 아버지 부시하고 두카키스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데 CNN 앵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두카키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데 만약 당신 부인이 강간 살해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범인에 대해서 사형 집행에 반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두카키스가 적각받았습니다. 쇼 선생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랬거든요. 예. 그걸로 이 사람이 선거에 졌다고. 예. 왜냐하면 너무나 이야기하는 게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고민도 안 하고 예. 그 순간에 딱 두카키스 표정을 비쳤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 한국에서 지금 사형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를 하면 한 70% 돼요. 그렇죠. 지금 9명의 미집행 사형수가 있는데 이들이 죽인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부녀자라고. 그리고 노인, 누계로 200명쯤 된다고. 그럼 이 아무런 합의 없이 아무런 공론과 과정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취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집행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회개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옥중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고. 오히려 무기징역은 역을 시키는데 이건 역도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선거 공약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예. 조금 예. 그렇지만 근데 우리 실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걸 이제는 정치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저런 괴물이 왜 나왔느냐. 한국의 국가 엘리트가 실종되어 버린 거라. 각 작은 분야의 전문적인 엘리트는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역사를 마주하고 장기적으로 보는 국가 엘리트가 실종된 거는 군사 엘리트가 가고 그다음에 민주화 엘리트가 등장한 이후부터거든. 동시에 요 시대가 한글 전용 시대입니다. 네. 한자를 안 쓰니까 인문적 교양이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한 번도 자기 본명을 쓴 걸 본 적이 없어. 네. 본명을 써야지. 네. 윤석열은 발음 보거든. 네. 이게 결국은 한국어를 망가뜨리고 한국어가 망가지니까 국민들의 사고 능력도 약화되고 분별력도 약화되고 오늘날의 음보론이 판치는 세상으로 갔는데, 이것도 한국어는 70%의 한자어와 30%의 한글 고유어가 성립돼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는 우리가 집권하면은 한자 한글 혼용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은 표가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문해력과 언해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가 얼마나 윤택해지느냐의 기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냐면 사실 정치라는 것이, 제가 오바마 연설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연설 자체가 이게 글도 아니고 말인데도 불구하고 기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도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논리 구조가 기승전결이 뭐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비슷하게 하면은, 제가 몇 번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연설 때 시도해보고 이러면요, 이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응이. 예. 그래가지고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원하다는 말 좋아하지. 예. 시원하다는 말이 저는 이제 굉장히 가장 저한테 꾸준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욕박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정치인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이재명 욕박하라는 가장 저급한 그 메시지 투사 방식인데 그거를 강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인문 소양이나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건 또 너무 또 엘리트주의일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봤던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군주론만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군주론은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주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비경험자 관점에서 참모적 관점에서 쓴 거거든요. 이래야 된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통치자나 군주가 정리했던 것 중에 꼭 대한민국에, 제가 집권하기 전에는 군주론을 읽어도 되는데요,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매달 좀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오히려 명상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거든요. 이 명상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회고적이면서도 본인이 직접 군주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그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인과 평론가의 말과 생각 완전 다른 것처럼, 대통령이 명상록을 읽어야 될 타이밍에 기교와 기술이 담겨있는 군주론만 읽었다. 군주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가 솔직히 저희가 아무리 사람들이 평가한다 하더라도 뭐 이재용이나 정의선 부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창업주의 성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창업주 또는 그 중흥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회고록이라는 걸 보면은 꽤 고민의 지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보면은 그 고민보다는 이미 경영의 기술에 들어가 버린 기업들이 많은데, 과거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가보는 회고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승만 박정희를 읽어야죠. 저는 충분히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뭐 4.19 할 때 이럴 때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독립운동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해방 혼란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는 고민의 현실에 있던 사람보다 진지한 고민이 없었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연설은 1948년 8월 15일 연설입니다. 거기서 첫 문장이 이래 나와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비록 문제가 더디지만은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자기 포부를 쫙 밝히는데 그게 한 페이지 되는데 저는 그게 게티스버그 연설이더라고. 그러니까 미래를 딱 예언을 하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그게 다 실천이 됐다고. 뭐 박정희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박정희야말로 이제 무장한 예언가인데 또 하나 명상록만큼 아주 실감 있는 게 관중의 말을 모은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아 이거 마키아벨리는 뭐 1500년 전 1500년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그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요사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곡간이 차면은 뭐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 영역을 안다는 뭐 이런 저 물고. 그 다음에 저는 동양